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세에 대한 이야기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에서는 또 파리 AI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국제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리 AI 정상회담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거죠? 네,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이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서명하지 않았고요. 다만 중국은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날 주최국은 프랑스고요. 인도, 독일, 우리나라도 그렇고 58개국,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 전반적인 제목이 일단 지속 가능 이런 쪽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 선언문 제목이요. 사람하고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 AI 생태계 다양화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AI가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인권 사람 중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도국 AI 역량 그 구축을 도와야 된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격차 줄이는 거하고 노동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적인 거버넌스 조정 촉진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불참을 했다. 공동선언에 이제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상이 됐던 일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중국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AI 경쟁에서 지금 중국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이 바짝 추격하니까 주도권 뺏기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게임 규칙을 정하니까 미국에 그게 결코 유리할 거로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폐막 연설하면서 미국의 AI 분야 선두주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거고 미국 AI 기술이 세계 최고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또 연설을 했는데 벤스 부통령이 이걸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벤스가 연설하면서 그 네. EU 그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것들 이걸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여기 대해서 프랑스 매체가 뭐 별로 놀랍지 않다 이렇게 또 시큰둥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사실 이 AI 정상회담 첫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최했는데 뭐 자기들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동당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해서 뭔가 좀 미국하고 좀 보조를 맞추려는 그런 외교적인 정치적 배려를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U 집행위원장 그러면 연설에서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EU도 AI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 이른바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2천억 유로니까 한 300조 원이니까 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도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거를 한 5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트럼프가 내놨죠. 이 폰데라이언 위원장이 연설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앞서가고 유럽이 뒤처졌다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AI 경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도 줄이겠다. 이건 좀 미국을 조금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크롱 대통령도 뭐 투자 얘기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 우리 돈으로 164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네. 이렇게 또 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미국, 중국이 이제 선두인데 이제 유럽도 그래 우리도 뭐 따라가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AI 그 기술 경쟁,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 AI 정상회의는 인도에서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각국이 지금 AI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투자도 막대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뉴스가 전해지고 있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민감하고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25% 철강 관세 일률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3월 12일부터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포고문에 서명을 정식으로 했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때도 25% 관세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예외가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면세 쿼터를 적용을 받았고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영국도 그때 예외를 적용받았는데 이 포고문이
그런데 별로 그 예외를 적용해 줬는데 그게 미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것도 다음 달 10일자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모두 일괄적으로 25%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지금 뭐 말씀해 주셨었지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도 10% 예.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좀 올라간 거고요. 관세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그래서 이제 그때 10%인데 지금 이제 25%로 높였죠. 네. 말씀해 주셨지만 관세를 우리가 면제받는 걸 쿼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협상을 했었던 건데 이것도 그렇죠. 없어질 별도 것이다. 협상에서 이제 네. 263만 ton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는 그런 쿼터를 적용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언급을 했는지, 어떤 서명,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4주간 매주 회의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했고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이런 것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한 네. 두어 개 품목도 살펴보겠다. 아, 이게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얘기죠. 모두 우리나라, 미국이죠.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자동차하고 반도체, 사실 반도체 관세라는 건 지금 그동안에 이런 반도체 관세는 처음이거든요. 그 우리한테도 이 상태로 확정이 되면 그야말로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상호 관세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틀 안에 발표할 거라 그랬는데 좀 임박한 상황 아니에요? 계속 뜸을 들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 얘기도 또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로이터가 어제 이제 미국의 전 세계 관세 수준을 비교를 했거든요.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인용했는데 미국의 그 무역 관련 세율이 평균 2.4%, 뭐 어떤 데서는 2.2%라고 하는데 좀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 좀 낮은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12%, 이번에 조금 낮춘다고 했죠. 네. 브라질이 6.7%, 베트남이 5.1%, 유럽연합도 2.7%, 미국보다 좀 높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평균 관세율이 한 6% 정도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을 하면서 우리는 적자를 보고 당신들은 너무 많은 흑자를 보고 이게 지금 기분 나쁘고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흑자, 적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저께 이제 이걸 발표한 것 관련해서 네. 호주 총리하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통화하고 나서 백악관 기자들한테 네. 호주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호주가 비행기를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점을 크게 고려할 거라고 엘버리지 총리한테 얘기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사람 참 괜찮다. 꼭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네. 엘버니지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또 통화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좀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도 양국 이익을 위해서 면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호주와 미국의 뭐 수출 수입 지금 숫자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미국 상무부 집계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한 18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호주산은 보니까 미국의 철강 수입의 1%고 알루미늄은 2%니까 사실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철강 수요의 한 23%가 수입분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순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생산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로이터 집계를 보면은 2000년에는 370만 톤이 미국에서 생산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7만 톤.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산업이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네. 가뜩이나 우리 철강업계는 사실 그동안에 저가 이 중국산 공세, 물량 공세 이런 걸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그렇죠. 겪어왔었는데 이 관세까지도 맞닥뜨리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요. 네. 그리펜 시타델 CEO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공화당의 큰 선후원자죠. 아주 트럼프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작정하고 쓴소리를 했네요. 플로리다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UBS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 자체는 큰 실수라고 본다. 네.
그럼 이제 외국 기업하고 정책 이반자들 마음속에 야, 저 미국을 어떻게 신뢰를 해? 이런 게 자리 잡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런 그 트럼프 과격 발언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다음에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향후 한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인 자본 투자에 영향을 주면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손해다. 네. 아주 작심을 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얘기 뭐 연일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가 이제 연방 정부 막 대대적으로 지금 감축하는 걸 해서 네. 뭐 시위도 막 일어나고 뭐 잡음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민주당주에 대한 그 연방 보호조금 같은 것도 막 지급 중단시켜서 거기서 또 소송이 걸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미국 법원들이 이런 트럼프의 그 정책에 대한 그 이런 거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이제 입법부하고 사법권과 행정권 간의 어떤 충돌 같은 게 본격화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아주 최근에 보면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권, 그러니까 이 도찌를 견제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것도 한 그렇죠. 예가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그 이제 정부 효율부에서 각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제 그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어서 네. 사람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기계나 기술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네. 하려면은 의회하고 정식으로 합의를 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행정명령 같은 걸 밀어붙이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걸 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위치가 특별 공무원인 신분으로는 이게 안 된다. 뭐 이런 걸 좀 내민 건가요?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 자체에도 그게 그 위헌으로 됐다는 지적들이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저도 그 TV 보다 들어왔는데 그 머스크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앉아 있고 옆에 서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자리에서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제동이 걸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연방 정부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아주 강하게 부딪히고 벤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가 하는 거를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월권이다. 네.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뭐 사법권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대해서 뉴욕 타임스가 오늘 새벽에 이걸 또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강하게 정부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이면에는 자기 기업 이익하고도 걸려 있다는 게 뉴욕 타임스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같은데 지금 연방 정부가 계속 바이든 행정부 때 조사를 시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지금 연방 기관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기구들이 축소되고 인원이 줄어들면 조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머스크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머스크는 항변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사업가 출신이고 거기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머스크 또한 빅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논란들은 계속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 트럼프도 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그 판사들이 이제 그런 판사들이 이제 대해서 아주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 출생 시민권 폐지 이것 관련돼서도 뭐 제동 계속해서 좀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그 미국 법률 전문가들 얘기는 수정헌법에 그 출생 시민권 자체는 그리고 250년에 대한 미국의 오랜 관행인데 그 이거를 그냥 행정명령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법정 이제 싸움이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뭐 그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지금 입법권 사법권 자체를 이제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이게 뭐 그 일반 법원 수준이 아닌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은 지금 보수 우위로 돼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했다가 법원 개입으로 보류된 것, 요것과 관련돼서 조금 추가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그 주에서 같이 제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여기 대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백악관에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그 판사가 다시
사법부 명령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게 그 판사의 비판입니다. 자주 그러니까 그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해주신 몇 가지 사례도 그렇고 분위기상 행정명령이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행정과 사법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도 좀 눈에 띕니다. 변호사들이 워싱턴 DC로 집결하고 있다. 뭔가 법률 시장은 호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항상 네. 항상 어디든지 기회는 있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그 특히 고용 분야, 왜냐하면 지금 연방정부에서 대규모 감축 같은 게 일어나고 그렇죠. 막 시위도 하고 하니까 이런 그 고용 분야 전문 변호사들 같은 사람들이 뭐 워싱턴 DC에 뭐 많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워싱턴 DC에서 그 특파원 할 때도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버드 이런 로스쿨,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 로스폼 출신들 중에서 한 7만 명 이상이 워싱턴에 있다. 워싱턴에 먹거리가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정 싸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안,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 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률 전문가들한테는 변호사들한테는 아주 호재가 되는 게 좀 아니냐. 호황이다. 뭐 그런 또 분석도 합니다. 네. 여기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네요. 2021년 당시에 이제 의사당 폭동 수사한 FBI 요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판결과 관련된 뭐 이야기들도 있다고요? 예. 네. 그 트럼프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그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연방 검찰의 이제 그 장들은 이제 트럼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지침을 내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렸고요.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법정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대표적으로 네 얼마나 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있었는데 또 전해지는 내용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드 스윕 이후에 일단 민주당의 지금 위치 좀 많이 위축되고 뭐 별다른 활동이 없는 거 아니냐, 견제 역할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대선 지구 뭐 상하원 다 다수당 넘겨주고 그동안에 뭐 존재감이 있느냐는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당 차원에서 트럼프 견제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민주당 상원 홈페이지에 내부 고발 사이트를 올렸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이 걱정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 제보해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달 14일이 이제 임시 예산안 이제 시한입니다. 네. 이제 늘 이맘때면은 그 셧다운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항상 막판에 타협이 돼서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카드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하원에서 물론 소수당이지만 표 차이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일단은 뭐 공화당하고 협조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막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셧다운 감수해서라도 한번 바로잡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 견제를 위해서 태스크포스하고 소송을 전담하는 그룹까지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런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정치적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과연 꿈쩍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일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다음 달 14일이 네,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시한이다. 네, 그러면 매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셧다운과 관련된 얘기가 또 들릴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거의 막판에 매번 그렇죠. 네, 통과가 됐지만 이 부분도 한번 일정은 기억해두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법원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잇따라 제동을 거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법의 얘기입니다. 외국 정부에 뇌물을 못 주게 한 법률을 제동을 걸었다. 이거 어떤 스토리입니까? 1977년에 네. 그 미국 기업이 제3국에서 이제 비즈니스하면서 그 해당국 정부나 뭐 이런 이쪽에 대해서 뇌물을 주면 이제 그걸 처벌받게 하는 법, 이제 해외 부패 방지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쭉 적용해 왔는데 네. 이게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일단 이 트럼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동을 걸어놓고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백악관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백악관 해명이 참 솔직히 아주 솔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행인데 미국 기업만 유독 이걸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안보가 달려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무슨 뭐 그냥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뭐 흔한 관행인데 왜 미국만 뭐 못해야 되냐, 우리만 왜 불이익을 글쎄 받아야 되냐 일리가 이런 얘기를 없는 건 하네요. 아닌데 이게 무슨 비즈니스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참 좀 씁쓸합니다. 자, 다음 얘기도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26건이 적발이 됐는데 연말까지 최소 30개 이상의 기업이 조사를 받아왔다. 이런 게 지금 실태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머스크 기업도 여기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예전에 그 리얼리티 쇼 진행했었죠. 그때 네. 출연해서 이제 친분이 있는 그 부자인 그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 이 사람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깝죠. 이 사람을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1기 때 이미 감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연방 그 일리노이 상원연직을 내놓으니까 그거 이제 그걸 승계받는 데 정치적으로 이걸 거래를 하다가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징역 14년 형을 받았는데 1기 때 감형시켰는데 이번에 사면까지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너무 억울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도 영원히 감사한다 하는데 글쎄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 언론들은 매관매직 중범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니, 그러니까 1센트 동전이죠. 이 생산을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혹시나 물가가 오르진 않을까? 이런 걸로 좀 이어지게 되잖아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1센트인데 이거를 만드는데 2센트, 뭐 트럼프는 3센트가 들어간다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찌감치 이걸 없애야 한다 해가지고 행정명령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만들지 말라고 즉각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유통되는 페니가 한 1억 1,140억 개 정도. 전체 액수가 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뭐 페니니까 막 자꾸 뭐 안 쓰니까요. 없어지고 막 훼손되고 하니까 매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비용이 한 2,8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는 물론 있지만 이 펜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저소득층 사람들은 이제 현금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펜이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물가가 어중간하니까 반올림을 하는데 그렇죠. 대개 기업들이 반올림할 때 올리는 쪽으로 반올림하지 내리는 내리진 쪽으로 않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런 그 물가 상승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 반올림이 좀 불가피하다. 내리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캐나다의 사례, 미국보다 먼저 페니를 이제 없앴는데 이 사례를 보면 걱정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예, 있다면서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2013년에 폐지를 했는데 네. 보면은 그 대신 이제 가격을 개별 품목이 아니라 이제 전체 결제 기준으로 반올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게 또 전문가들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CNBC 지적은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다음 단계로 5센트짜리 이제 이게 니켈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네. 이것도 못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올림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소득층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쉽게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고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막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하라는 좀 충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건 전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본인은 아니냐. 인플레 이제 네.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은 인플레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 포드 CEO도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미국 자동차 업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거다. 쓴소리 했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센트, 5센트 없앤다 이런 논의가 또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얘기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명령이 뭐 하도 많으니까 뭐가 뭔지 참 안 되는데 그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기사에 많이 묻혔는데요. 플라스틱 빨대 네. 처음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줄인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했는데 이 플라스틱 빨대 다시 쓰는 행정명령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쓸모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도 종이 빨대를 써봤지만 그 물론 약간 불편은 하지만 이거는 후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미국 대통령이 글쎄 나이가 자기는 뭐 거의 80대니까 좀 막말로 살 만큼 살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대를 위해서 여지를 남기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담이지만 제작진들끼리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서로 약간 고백이 나왔어요. 나도 약간 솔직히 종이 빨대가 불편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지만 그럼요. 감수하는 뭐 그런 정책이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도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좀 특히 정책 기반자, 특히 미국 대통령은 앞을 멀리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효율성을 따지는 건 좋지만 효율성만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선재규 선임 기자께서 평소에 환경 관련된 뉴스도 상당히 네, 많이 유심히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 뉴스를 유심히 더 보셨을 것 같고요.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워싱턴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